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린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정봉주의 전국구가 있습니다. 전국구 미니 콘서트가 열립니다. 부산인데요. 11월 11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상공회에서 대강당입니다. 자, 출연은 저하고요. 법조계 레전드 오브 구라, 구라의 전설 최강욱, 그 다음에 법조계 더듬이 이재화, 전북대 로스쿨 교수 송기춘, 여기다 한 이빨 한다면서요. 제목은 민주공화국 해산은 뭐. 근데 가급적 갱상도 분들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우니까요. 11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상공회에서 대강당 전국구 미니 콘서트. 입장료 없고요. 무료 입장, 유료 퇴장도 아닙니다. 그냥 대체 없이 무료입니다. 선착순 7시 넘으면 자리 없으니까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팟캐스트 저절로 만들어주는 줄 알아요. 이런 것 같아요. 후원이 정봉주가 하면 이게 안 될 리가 있겠냐. 네. 그리고 나는 굳이 안 해도 되겠지.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방심. 네. 근데 우리가 이 제작비도 투입을 하고 돈도 살짝 좀 모아갖고 스튜디오도 마련하려고 그랬는데 스튜디오 마련할 돈은커녕 제작도 못할 형편이 됐어. 전국구 자발적 유료 CMS 후원 안내입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빵 전국구 페이지에서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하나은행 571-910-005-27704 하나은행 571-910-005-27704입니다. 감사합니다.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 조직법 그리고 유병헌법 이른바 세월호 3법 협상이 오늘 저녁에 일괄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이 세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99일 만입니다.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세월호 특별법이 규정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희생자 가족 대책위 추천위원 중에 임명하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당 추천위원이 맡도록 했습니다. 자료요구권과 동행명령권은 물론 현장을 조사하는 실지조사권과 청문회 개최권을 부여하는 등 특별조사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이끌려가
제 갈 길을 찾았나.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어제 저녁 경기도 안산의 경기도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7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반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대여 힘이 되주.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대책위는 4차례에 걸친 양당의 지난한 합의 과정을 존중하며 길을 터주. 가리워진 나의 길을. 자, 오늘은 11월 3일 밤 11시 긴급하게 편성된 관계로 돈 버느라고 엄청 바쁜 최강욱 변호사, 하호영 기자 다 빠지고 저 혼자 솔로로 진행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지난 10월 31일 날 합의됐고요. 특별법 내용 자세히 한번 점검해보고 미진한 부분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세월호 가족들은 어떠한 입장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참 오랜 시간 가족들과 함께 하고 계신 박주민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예은 아빠 유경근 대변인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경근입니다. 예, 많이 피곤하시죠? 예, 뭐 괜찮습니다. 예, 11월 1일 날 200일 되는 날 끝나고 초원동에서 이렇게 밤늦게 계시는데 참 지쳐 보이셨어요, 그날? 뭐 컨셉이죠. 예. 아유, 오래간만에 농담도 하시고. 자, 특별법이 199일, 세월호 참사한 지 199일 되는 날인 지난주 10월 31일 금요일 날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17개 항의 합의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많이 보도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핵심적 내용이 뭔지. 예.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까지 요구하고 국민들과 함께 싸워오면서 얻어낸 부분이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뭔지 두 가지로 좀 나눠갖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아직 통과된 건 아니죠? 여야가 합의했고 11월 7일 날 본회의에서 예, 통과돼야 하는데 통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구를 살짝 바꾸면서 비틀어버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예. 못된 짓 하는 거에 선수들이니까. 예. 뭐 이번에 합의안에서도 사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한테 이야기했던 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 합의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럼 10월 31일 합의될 때 가족들은 알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은 사전에 좀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감이 있었고, 예. 뭐 그런데 그중에 뭐 일부 내용은 저희하고 교감을 했던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 들어간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게 살짝 비틀어갖고 문구 몇 개 비틀면서 내용 전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일단 특별법 내용 한번 좀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보시죠. 가족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가 그나마 가족들의 요구에 좀 부응한 부분 그런 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일단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하기로 했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지난번에 얘기 나왔듯이 17명으로 구성을 하되 여야가 각 5명씩 추천하고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총 10명이 선출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대법원장이 2명 추천하고 예. 그다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명. 예, 맞습니다. 일단 이번에 통과되면 지난번에 우려했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이 수구 꼴통 인사로 바뀌기 전에 추천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요. 예. 지금 가족분들이 공개적으로 밝히신 입장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위원회를 언제까지 구성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꼼수네. 예, 그래서 꼼수가 있을 수 있겠네. 예. 뭐 가족분들이 서둘러서 가족분들 추천 몫을 추천한다 하더라도 여당이나 야당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간을 끌면 또 이제 시간이 흘러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있네요. 예. 자,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2명, 그리고 희생자 가족 대표에서 3명.
이렇게 되면 총 17명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이 세월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감안해보면 예. 어쨌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약 한 10대 17 정도로 조금은 가족들한테 유리하게 구성이 될 수 있겠다. 예, 10대 7이죠. 10대 7, 10대 7 죄송합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했듯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1월 13일을 넘긴다면 대한변협에서 틀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추천하겠다. 아니면 추천 자체를 늦춰서 1월 12일 날 선거 이후에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구성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법이나 부칙에. 예. 자, 그리고 위원회가 이렇게 17명으로 구성이 되면 위원회 내에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족들이 누차 요구하고 주장했던 위원장은 희생자 가족 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맞고 이거는 잘 된 측면 아닌가요? 예, 잘 된 거고 또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거고. 오늘 농담만 하실 줄 알았더니 예리하게. 그리고 그다음 내용들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제 위원장은 저희 희생자 가족 대표회의에서 그 추천한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 그 요구를 했던 게 그 외의 상임위원들, 특히 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총 상임위원은 5명으로 되는 거죠. 5명이죠. 5단체에서 추천을 한 각 한 명씩 5명입니다. 그리고 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그리고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 사실은 저희 가족들은 요 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키맨들은 바로 이 3명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장은 그렇게 했지만 이 부위원장과 진상규명 소위원회 소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갖고 좀 그동안 논란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야기를 했던 것들은 누가 맡기로 한다라고 결정을 왜 하느냐. 그러지 말고 그 내부에서 호소를 하자. 그 내부에서 17명의 상임위원, 진상조사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 호선을 하든 자유로운 어떤 외압을 받지 않고 선거를 통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아마 이번에는 그 세 자리를 아예 딱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부위원장 겸 그 사무처장은 여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이, 그다음에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하는 상임위원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놓았죠.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 이거는 뭘 맡게 되는 거죠? 뭐 부위원장은 모든 단체가 그렇습니다만 위원장이 걸석이거나 또는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부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처장은 사무처장은 그 조사위원회 핵심인데. 그 전체 진상조사위원회 인원과 예산을 관리하고 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물론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같은 이제 상임위원으로서 아마 여러 가지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처리하기로 합의가 된 마당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조금 더 문제 제기를 하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엇박자가 나게 되면 조직은 한 발도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부위원장을 사실 균형을 맞춰서 여당 몫으로 달라라고 하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또 이면에는 언제든지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제동장치로서 부위원장을 걸어놓겠다. 이런 꼼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위원장은 당연히 저희 쪽에 추천한 상임위원이 맞는 게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게 진상조사를 너희들이 위원장 맡아서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부정적으로 보다 보면 물론 이제 그게 무서워서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핵심적인 이 세 자리 위치가 잘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엇박자가 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위원장은 가족대표 회의가 추천하는 상임위원이 맞는 것까지는 의미가 있었는데 더 한 발 나가서 바랬던 거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혹은 진상규명 소위원장을
그 내에서 호선에서 선출하도록 네. 놔두면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 관심이 좀 모아지고 네. 그리고 충분히 왜 내가 위원장을 해야 되는지 부위원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공론화되면서 자꾸 이게 좀 민주적인 절차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거네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겸하는 그 자리가 전체 실무적인 인원과 예산을 쥐고 있는데 그런 게 추진 절차가 좀 뻐그러질까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네요. 예, 뭐 하여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야와 가족이 한 자리씩 나눠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양새도 사실 저희 가족들은 조금 좀 난감해요. 이게 무슨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많이 배웠나 봐. 뭐 자리를 나눠 먹기 위한 것도 아닌데, 예, 뭐 그런 모양새도 참 많이 좀 난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뭔가 정부로부터 독립되게 해서 뭔가 결과를 내려면 위원회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위원회가 성과를 못 내고 그냥 정부가 하는 말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원회가 사실은 뭔가 할 때 대부분 그런 내용을 생산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하는 걸 사무처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무처장은 뭐 대부분 공무원들이 합니다. 파견된 공무원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회의 내용이나 안건 같은 것도 다 사무처에서 준비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이제 재밌는 게 무조건 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분들이 생각했을 땐 진상규명 차라리 소위원장이 낫지 않냐라고 정부 입장에서 맡겠다고 나서지 않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새누리당은 굉장히 이제 경험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사무처장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여러 정부위원회가 이제 무력화됐던 모습들을 다 봐왔던 거고 그런 노림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아주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죠. 예. 구렁이 한 마리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예. 능구렁이 같은 공무원 1급, 2급 출신들 갖다 놓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예. 근데 뒷이야기가 정부 여당에서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나요? 예, 그거는 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전체 얼굴마담은 주고 실무는 틀어주겠다 이런 거였었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가족분들이 위원장을 했으니 뭐 당연히 부위원장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네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좀 그 논란이 됐던 게 그 위원회 그 회의 내용을 공개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제 여당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주장을 했고 야당도 좀 힘을 받쳐서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필요할 경우에 이제 비공개로 전환하는 이렇게 지금 그 내용을 잡았습니다. 무조건 공개 원칙에서는 좀 물러난 거네요. 예, 뭐 아무래도 좀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마 진행을 하다 보면. 근데 그 부분은 어떤 한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을 통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뭐 그 정도 선으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것은 뭐 저희가 좀 주장을 했던 바고요. 좀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 활동 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1년. 그 1년 시작하는 지점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 마친 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빨리 진행을 해도 아마 내년부터 활동이 1년간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필요하면 위원회 의결로 6개월 연장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총 18개월을 할 수가 있네요. 18개월 하고 추가로 3개월이 더 있는데 그것은 백서를 준비하고 발간하기 위한 기간으로. 그러니까 조사의 완전 마무리는 1년 6개월, 18개월 안에 무조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도 약간 주의해서 봐야 될 게요. 과거에 진화이나 이런 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기산이 되는 게 아니라요. 처음 조사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때부터 기산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조금 있네. 더 길어지죠. 왜냐하면은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해서 바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는 건 아니거든요. 좀 정비를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자라는 시점까지 사실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그런 소요 시간도 전부 다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아이 같은 경우는 7개월 동안 준비해서 떴어요. 근데 예. 이번에는 이제 2개월 내에 준비해서 띄워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성을 마친 다음에도 좀 정돈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예. 그 시간이 실질적으로 이제 까먹어질 수가 있는 약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네. 우리가 이제 어디 상가 임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잔금을 줄 때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을 해요. 네. 그때 영업을 못 하잖아요. 인테리어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한 달쯤 걸리거든요. 네. 집주인이 좋은 사람들은 인테리어 공사 끝나서 영업을 시작하는 날서부터 임대료를 계산하는 집들이 있어요. 아주 드물긴 한데. 근데 원칙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 장사를 시작하는 날서부터 임대료 책정해줘야 되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케이스네. 조사위원회 구성하고 조사위원회 활동도 안 했는데 이게 임대료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날부터. 그게 조사위원회 꾸려지고 자 이렇게 하자 하면서 몇 차례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회의해갖고 전체 기획을 잡고 여기서부터 조사가 들어간다. 스타트 딱 해놓고 그때부터 이게 기간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기간을 좀 줄이려고 했고 정부 여당은. 가족들은 실질적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지면서 가자.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냥 조사에 꾸려지면 그렇다고 또 뭐 조사회를 일부러 늦게 꾸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민간조사위원회의 역할이 그래서 좀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 민간조사위원회에서는 많은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토스를 해서 그러니까 바로 좀 활동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이게 같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로다 보면은 1년 6개월이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예, 좀 답답하고요. 뭐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건 기본 2년에 연장해서 1년, 총 3년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정말 그 정도는 돼야 정말 차근차근히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을 어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서 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시간을 봤더니요. 1년 6개월이면 총선에는 영향을 줄 수 있네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정작 중요한 총선 끝나고 1년 반 뒤에 있는 대선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거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가족들이 사실 그런 걸 노리고 뭐 2년, 1년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철저하게 계산해서 총선은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다고 할지라도 대선까지는 영향을 줄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강력하게 1년 6개월을 고집한 것 같네요. 사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1년 6개월이면 총선도 걸린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했었어요. 자기들 속내를 다 드러낸 거네. 아니 그 얘기는 여당만 한 게 아니고 야당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야당에서는 그렇게 해서 뭐 총선이나 대선에까지 끌고 갈 수가 있다. 이제 사실은 그런 얘기를 저희 가족들 앞에서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저희 가족들한테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죠. 아무리 그 중요해도 어떻게 우리 일을 선거에 이용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속으로 생각해야지고 속으로 생각할 얘기를.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머릿속에는 다 정치적 계산이 그러면 총선 대선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그다음에 뭐 그 다음은 핵심 민감한 내용은 아닌데요. 직원 채용 임명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3급 이상은 위원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다음에 4급, 5급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그다음에 6급 이하는 그 사무처장이 제청해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큰 의미는 없나요? 이게 이제 사실 큰 문제가 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6급 이하를 사무처장이 제청을 하면은 그냥 위원장이 임명을 하는 이게 과연 어떨까. 심사를 거쳐 이런 게 없네. 그래서 6급 이하도 뭐 심사를 거치게 하든지 여러 가지 어떤 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사무처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당이 추천한 위원이거든요. 비율상으로 보면 사실은 6급 이하가 제일 많죠. 그렇죠. 직원들 중에. 그리고 6급 이하에서요.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 격리 담당은 6급 이하예요. 국회의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 보좌관 중에 제일 무서워하는 그다음 4급 보좌관들도 누굴 제일 무서워하냐면 9급 격리를 제일 무서워해요. 예산 집행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네. 3급 이상과 4, 5급은
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예. 제청으로 누가 임명하고 이렇게 돼. 위원회 심사를 거쳐 갖고 있는데 6급 이하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가 없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에게 선발권을 다 줘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이게 그 7일 가기 전까지 좀 일부 수정할 가능성이 있나요? 이게 지금 합의문으로 써져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답답하죠. 예,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저희 가족들은 뭐 개의치 않고 해볼 만큼 해봐야죠. 예. 그리고 안 되면 그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도록 해봐야죠.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그 구청 들어가거나 이 기관 들어가게 되면 6급 이하는 뭐냐면 야전이에요, 야전. 그다음에 그 윗급 과장급 이런 건 행정병의 군대로 따지면 그럼 야전에서 다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 실무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전체 이 흐름이 왔다 갔다 하고 기한하라 그러면 4, 5급이 기한하는 게 아니고 4, 5급이 이러이러한 안으로 갖고 하면 기한을 해봐라 그러면 6급 이하에서 다 기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서류 작성은 거기서 다 할 텐데. 예. 참 꼼꼼하게 검토한 것 같네. 실무 조사 인력도 6급 이하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예. 전국 각지로 이제 조사관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고위직은 아니거든요. 그럼 또 사무처 직원은 이 사무처장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예. 좀 섬뜩한 생각이 드네. 실제로 한 120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 전체 그 직원들 120명 이상이 돼요? 예. 그게 다 사무처 소속이죠. 야, 그럼 사무처장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건데.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120명이 각 그 소위원회로 나눠져서 역할들을 하겠지만 실질적인 소속은 사무처장이 거의 위원장을 능가하는 그런 막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네. 네. 그러니까 집행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집행을 담당하는 거죠. 위원회는 어떤 기획과 결정이라면 그것들을 집행하는 걸 다 사무처가 담당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조에서는 집행 부분에서 이제 아까 얘기 들으면서도 또 그래도 위원장이 있으니까 사무처장을 잘 틀어주면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내용을 꼼꼼히 보니까 사무처장을 쥐고 있는 게 전체 위원회를 쥐고 있는 것보다 있는 거의 의미로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이 됐던 부분인데요. 이제 이 7번이 이 청문회 할 때 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또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그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가 실시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그 전에 대략 그 교감을 이뤘거나 또는 합의를 본 내용은 청문회가 아니라 전체 진상조사 과정 전체에 있어서 진상조사 자체를 이러한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저희가 축소한 거네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처음에 지적을 하신 분이 우리 박주민 변호사가 지적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된다. 갑자기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좀 검토를 해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선언 재판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있고 해경도 재판하고 있고 청해진 성급 쪽에 다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면 현재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좀 저희가 어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청문회에 대해서만 이 조항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번에 좀.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로 위원회 전체가 아니라 청문회 자체로 축소한 거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위원회 전체로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사건이 재판이 진행되거나 혹은 수사 중인 거는 이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청문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회가 구성돼 갖고 추진되는 데는 진상조사를 할 때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박주민 변호사가 지적했어요? 예, 그런데요. 이 조항은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도 요 제한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그 청문회, 진관법에도 이런 조항이 있는데 청문회 다 하시긴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청문회는 이제 증인을 일단 불러와서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의 질문만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유두리 있게 청문회로 옮겨가면서 좀 운용할 수 있는 그 틈은 생긴 겁니다. 저희가.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소를 하거나 소송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걸 미칠 영향을 미칠 그 목적으로. 그러니까 청문회를 그냥 순수하게 청문회가 아니라
이 사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청문회로 변절시킬 수 없게끔 한다. 예. 이런 거네요. 난 국회의원 해봤어도 잘 모르겠는데. 해본 지 하도 오래돼서 그런가.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번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해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실지 조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그리고 여기서 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좀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장소와 시설이라는 표현으로 좀 국한이 돼 버렸어요. 원래는 이제 처음엔 이게 아니었었죠. 처음에는 뭐 기관, 단체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그 단어가 빠져버리고 그냥 장소와 시설로만 국한이 돼 버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보고 있는데 글쎄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원래 이 장소에 있던 기관을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가버렸어요. 장소가 바뀌면 그럴 경우에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대응을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좀 예상이 되고 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 뭐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을 해석하는 그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반박이 가능한 그런 가능성이 아니 이거는 있다. 보기에 전 듣자마자 이거는 딱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 이렇게 되면 책임의 그 귀책 사유에 대한 그 중요도가 사라지죠. 원래 요구했던 기관과 단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해경 혹은 무슨 경찰청 그다음 진도 VTS 이런 기관과 단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찍고 거기에 대한 요구 자료 요구나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 귀책 사유가 자기들이 있고 자기들을 명시하고 지적하고 왔기 때문에 피해 나가기가 어려운데 VTS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서 VTS가 있는 시설에 들어가서 그 적극적으로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우리 책임 아닙니다 하면서 자료 요청이나 실질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관이나 단체라고 하면은 못 빠져나가죠, 그거는. 훨씬 저희가 이제 쳐들어갈 수 있는 그 조사로 들어갈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데요. 장소와 시설이라는 건 사실상 어감상 또 단어의 의미상 물질적인 실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두고 계속해서 다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책임의 주체가 완전히 좀 틀려지는 것 같은데 이게 조사가 들어갈 때 기관과 단체와 장소와 시설은 근데 지금 장소와 시설로 결정이 난 거죠.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책임성 문제 때문에 이걸 빠져나가고 싶어 했던 것 같네. 그렇겠죠. 다음에 좀 그 중요한 게 특검 후보군을 바로 넘어가나요? 아니요. 그 안에 또 문제가 있나요? 요 9번째는 제가 얘기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자료 제출을 하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조항의 의미를 보면은 이제 뭐 공무상 비밀이다. 또는 업무상 비밀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진상조사를 했던 진화입법이나 이런 데도 이 조항은 있었어요. 근데 다만 진화입법에는 이런 사유를 들어서 거부할 경우에는요. 자료를 이제 내놓지는 않더라도 보게는 해달라고 할 수 있었어요. 열람. 근데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고요. 진화입법에 이 조항을 갖고 오면서 거부할 경우에 열람은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진화입법에 비하면은 이 조사 권한이 후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 청문회에서 증언 거부 사유로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3조하고 4조를 준용하는데요. 4조는 사실 뭐 저희도 큰 이의는 없어요. 근데 3조에서 또 이제 업무상 비밀에 관련된 조항, 형사소송법 조항을 갖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증언을 할 때 이제 이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증언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구항을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자료 제출 거부, 그다음 청문회에서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을 업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면 다 안 해도 된다. 그런 식의 안 해도 된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자료 제출이나 청문회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여지만 줬지. 그렇게 했을 경우 정말 업무상 비밀인지 열람해갖고 뭐 메모를 해갖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지를 좀 줘야 되는데 업무상 비밀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자료를 가릴 수 있는
여지를 너무 크게 줬다. 여지를 준 거죠. 예. 이것은 진화입법이라고 하는 바로 전에 진실과 있었던 화해. 예. 진상조사에 관련된 위원회보다도 못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꼼꼼히 살펴보니까 문제 있는 조항들이 너무 많네요.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국회의원들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악용을 하지 않는다. 우리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국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예. 좀 잘 되는 방향으로 항상 해석하고 하려고 그러지 그렇게 너무 나쁘게만 이야기를 하면 예. 뭘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들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뭐 법이 필요 없죠. 어떤 사람들의 그렇죠. 선의에 그런데. 기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법이 그런데 필요 없는 건데 공무원들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직업 조사면 거기에 1, 2, 3등 안에 늘 국회의원이 들어가잖아요. 사회적 통념이 그런데 그걸 뭐 자기들이 거짓말 안 한다 그러면은 그것까지도 거짓말이지. 네. 내가 그러면 댓글에 그렇게 글이 올라와요. 야, 이 새끼야. 너 국회의원 안 하니까 국회의원들 맨날 조지지. 거부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하지 않거나 증언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말을 했거나 예. 뭐 이럴 경우에 할 수 있는 형사처벌. 처벌이라서 이거는 기존에 알려진 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죠. 이거는 큰 문제가 없나요? 이건 뭐 기존에 얘기되던 대로 된 거고요. 예. 뭐 문제라기보다는 저희 가족들의 바람은 더 세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인 거고요. 예. 자, 다음에 12항 별 문제 없나 이거는? 12번 항이요. 예, 12번. 예, 이것도 좀 논란이 일부 됐었어요. 동행 명령장의 문제. 이게 핵심 포인트 아닌가요? 예. 이거는 11번이네요. 예. 이거는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주어졌습니다. 예.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대신 동행 명령권까지 줬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동행 명령권이 있고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 이게 좀 약화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기존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이야기가 됐었고, 예. 그다음에 여야가 그 부분을 이제 합의가 된 것으로 저희한테는 전달이 됐었죠. 그래서 이번 전혀 의심은 안 했었는데 재벌들도 얼마인가요? 국회 그 출석 거부하면은 그 조항이 있는데 보통 가끔 언론에 나온 거 보면 1,500만 원 내고 그랬다 그러거든요, 벌금을. 그러면은 그런 국회 그 출석해갖고 그 출석 거부한 거 그거보다 또 좀 약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도 황당한 게 예. 기존에 3천만 원이었을 때 얘기했던 거는 이거 전례가 없고 너무 세다. 이거는 과태료 3천만 원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에 가까운 거 아니냐. 그런데 3천만 원 이상 있잖아요. 5천만 원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실제로 더 센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갑자기 1,000만 원으로 확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얘기했던 전례가 없어서 안 된다. 이 얘기도 또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천만 원 전례가 없다고 얘기해놓고 5천만 원짜리 찾아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 없고 지금 1,000만 원도 아무 설명 없이 그냥 1,000만 원이 들어간 거네. 예, 이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과태료 3천만 원 사실 여야 간에 합의가 됐던 건 아니다. 합의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달받기로는 그 부분은 양쪽이 합의 또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으로 전달을 받았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야당도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여당도 그렇게 설명했었거든요. 3천만 원을. 3천만 원 전례가 없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이라고 합의했는데 이거 전례가 없다. 이거 틀림없이 위헌심이 나온다. 예. 이게 새누리당의 입장이었고 야당도 그걸 새정치는 동의했네? 우리 3천만 원 해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가 아. 3천만 원까지 해냈다. 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3천만 원을 전제로 얘기를 했었어요. 여야가. 근데 갑자기 이제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는 다 양보하고 된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이런 걸 자글자글하게 다 빼버린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가족들의 반응은 뭐 3천만 원일 때도 그랬지만 1,000만 원 딱 얘기 나오니까 나 같아도 안 나가겠다. 그렇죠. 이렇게 가족들의 반응이 대뜸 나오는 거죠. 3천만 원도 크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뭐 특별법 그 특별검사 후보군으로 넘어가죠. 예.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 예. 이거는 가족들이 그 요구한 대로 좀 간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건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요. 예.
이건 새누리당의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저희한테 제안을 한 거죠. 제안을 한 거고. 예, 저희한테 여당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최대한의 선이고 이 정도는 책임지고 한번 통과를 시켜 보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그때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할 때 가족들이 요구했던 것은 여야 가족이 참여하는 특별검사 후보군을 만들자고 했는데 네, 3자의 합의를 통해서 가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보완한 게 지금 여당 쪽에서는 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게 되면 그런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고 참여를 보장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 야당은 이제 야당의 세 분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책위의 의장, 그다음에 실무 원내 수석 부대표요. 원내 수석 부대표로 되어 있는. 원내 수석 부대표, 정책위의 의장, 부대표, 정책위 의장. 예. 그다음에 TFT의 실무를 맡은 의원 세 분하고 저희 쪽에서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법률 대리인. 해서 5명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이 진상조사위원회나 특검과 관련된 모든 인선을 거기서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죠. 큰 충돌은 없겠죠. 예, 사실 이런 내용을 여야 가족이 같이 이런 내용으로 하기를 바랬던 거고,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바란 건 아니고 저희도 이것도 제안을 받았던 거죠. 야당으로부터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야가 5인 협의체든 아니면 7인 협의체든 9인 협의체들 이렇게 구성을 해서 모든 위원들 추천하는 과정, 그다음 특검 후보군 추천하는 과정을 가족들과 여야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하겠다. 그때는 이제 모든 위원은 아니고요. 특검 후보만. 특검 후보군. 특검 후보군.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그리고 야당이 이 정도는 박영선 대표가 들어가면서 이 정도는 충분히 따낼 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2차 합의 들어갈 때 그걸 빼버렸던 거죠. 3차 합의. 3차 합의 때 했는데 바로 그 얘기 들은 다음 날 그게 완전히 다 어그러져 버렸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분노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형식을 여당을 빼고 야당과 가족들만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여당 역시 야당과 같이 하는 것은 안 되고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 요건 한 50% 정도 받아들여진 거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퍼센테이지로 보기는 쉽지는 않고요. 일단은 여기서 큰 효과를 발휘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당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호하는 또는 그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인정할 만한 특검 후보가 된다는 기대보다는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가족 입장에서 볼 때 극악무도한 정 아닌 사람은 일단 뺄 수 있겠다.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그러는. 저는 그냥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그런 좀 극단적인 인물은 좀 배제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초창기 마음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 협의하고 그럴 때 초창기 아니라 중간쯤인데 이 14항 같은 경우는 독소 조항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를 계속 내. 반대해. 그럼 조중동에서 아각거려. 언제까지 반대할 거냐. 종편에서 또 막 대. 후보를 또 내. 가족들이 또 반대해. 또 내. 또 반대해. 이러면서 시한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질문을 오늘도 여러 차례 많이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훌륭한 질문을 했구나.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안산에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인문학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한 이후에 이 똑같은 질문을 또 시민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게 일반 시민 수준의 질문을 한 거네 나도. 아니요, 그 일반 시민이 수준이 높은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답이 없다는 얘기죠.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을 김재원 원내 수석 부대표와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터놓고 얘기를 했었어요. 만일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후보를 계속 내면 어떡할 거냐. 우리는 계속 반대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나중에 그 부담 우리 가족이 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터놓고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은 그렇게 하셨죠. 아무리 여당이 못 믿어도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겠느냐. 그 부분은 좀 우리를 좀 믿어주면 안 되겠느냐. 아무리 못 믿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건 좀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가족들의 뜻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11월 2일 날
가족총회가 있었죠. 네. 가족총회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예, 저희들은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이런 표현은 안 썼죠. 쓸 수가 없죠. 예. 우선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저희 가족들한테 드렸을 때 여기에 찬성을 할 수 있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뭐 봐도 그냥 미흡하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머니까 이 내용을 좋으냐 싫으냐 물어봤을 때 좋다고 하실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가족총회에서는 찬반 투표는 안 했나요? 예, 안 했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만일에 가족들이 찬성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렇게 나오지도 않겠지만 찬성을 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이 내용이 좋아서 찬성을 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반대를 한다고 그랬을 때 당연히 반대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반대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그럼 뭘 할 거냐라는 거예요. 반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합의된 특별법을 반대한다는 건데 그럼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데 반대하면서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우리 가족들은 판단을 한 거고요. 수용 불수용이라는 표현도 쓸 수가 없는 거네. 이제 뭐 그 표현을 어제 좀 쓰긴 썼습니다만 기자회견을 할 때 뭐라고 표현을 제가 저희 가족들이 수용을 한 것은 이 합의안을 수용을 한 게 아니고요. 현재 특별법이 빨리 통과가 되어서 진상규명 활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 현실을 저희들은 수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마음 같아서는 반대하고 더 싸워서 더 좋은 특별법을 만들고 싶지만 그러나 더 진상규명이 시작이 늦어지면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증거도 사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서 증거도 일정 정도 지금 뭐 수정되거나 뭐 이렇게 그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해수부만 해도 회의에서 발표한 자료를 열 몇 건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 차례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해수부였나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 보고도 저희 가족분들이 많이 놀라셨거든요. 자료는 증거 자료는 계속 원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계속 가공하고 조작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원자료 다 내놓으면요. 어떤 전문가를 수십 명을 들이대도 다 못 봐요. 가공해내고 그런 건 그 정리된 거를 이렇게 좀 봐줘야 되는데 정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공무원들 그 장관들 어리버리한 사람들 오면 결제 받아놓고 중간에 사이에 서류 끼워놓는다 그러잖아요. 결제 갖고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판단을 한 것은 이러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수용을 하는 거고요. 현실을 수용하는 거, 조사 과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것은 이제 지금은 시작을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내년 1월 1일 연초에는 진상규명 활동이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1월 13일 변협 회장 선거 1월 12일인가요? 그것도 무척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러면 현재 여야가 만드는 특별법을 좋으냐 싫으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여기 무엇을 더 보완을 해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특별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후에 특별법이 만들어져도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조사 과정이 정작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 집중을 하면서 아까 짚었던 대로 악용을 할 경우에 자꾸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을 제일 좋은 건 법적으로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도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못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가족들과 국민들의 여론 또 감시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섣불리 대놓고 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자, 그럼 거기 집중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가족들하고 국민대책위 특히 이제 가족들은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조사위원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조사위원회가 진행이 되면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게끔 견제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앞으로 가족들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여기 조사위원회 니들 잘하고 우리가 위원들 놓으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없고요. 저희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가족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 내에 진상규명 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가족들이 스스로 수집하고 알고 있는 또는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나 증거들을 많이 수집을 해놓고 민간조사위원회 꾸려서 그 와중에 이제 뭐 변호사님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셨지만
뭐 잘 아시는 대로 뭐 증거보전 신청도 여러 차례 해서 많은 성과도 좀 있었고요. 그렇죠. 해왔는데 이제 지금 시점에 좀 한계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증거 자료나 의미 있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저희 가족들이 그것을 정리를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찮아 보이는 좀 작아 보이는 것들도 사실 모아놓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자료나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저희 가족들이 그런 것까지 하긴 좀 많이 벅찬 상태였고요. 그래서 결국 전문가들의 힘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었고 또 하나는 그 해외의 이러한 참사 이 국가조사위원회를 운영을 했던 그런 전례들을 보면 동시에 민간조사위원회를 함께 운영을 하면서 견인을 해나간 이런 케이스들도 좀 여러 차례 있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민간조사단의 역할이 어떤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족들과 또 시민들, 전문가분들이 함께 민간조사단을 꾸려서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을 해내고 진상조사 활동이 들어가면 그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넘겨주고 그것을 바로 조사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견인을 해내고 또 중간중간 과정에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보이면 그걸 또 이제 못하도록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뭐 제안도 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끝날 때까지 계속 해 나가야 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특검 추천 등등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별법 제정에 그 합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지금 조사 활동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겠다.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그 받아들였지만 조사위원회 독자적으로 가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중심이 된 민간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결합시켜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진상조사위원회를 한 축으로 하면서 여기서 된 내용들을 다시 조사위원회에다가 올리고 잘못 갔을 경 견제도 하고. 자, 그럼 이 민간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데 대한변협이 여기 참여하나요? 아니면은 민변은 당연히 참여할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고. 각 단체나 뭐 어떤 이런 데다 제안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이게 단체 명의로 들어오게 되면 또 이게 무슨 문제 제기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조직 논리는 아직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 단체가 들어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개인적 차원으로 들어오는 게 좋을지. 근데 뭐 민변 변호사들은 사법고시를 이거 하려고 패스한 거 아니에요? 뭐 민변 변호사들이야 뭐 많이 참여할 거고요. 100% 참여하겠죠? 많이는 아니어도. 100%? 900 몇십 명이? 아니 참여하는데 100% 동의하겠다 이런 얘기죠. 아마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11월 7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11월 7일 날. 그 전까지 미진한 부분들 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노숙을 하고 있었던 가족들 활동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 특별법과는 관련이 없고요. 뭐 특별법이 뭐 합의가 되거나 통과가 됐다고 해서 청운효자동의 농성장이 뭐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결정할 수 있는 관련은 없습니다. 이것과 그거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운효자동 농성장은 그 5일 날 수요일 날 저희가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바로 철수를 할 예정입니다. 몇 시에 기자회견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는 오후 2시로 잡고 있는데요. 청운동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오후 2시로 잡고 있고 그 끝나는 대로 이제 바로 철수하고 정리하는 걸로 돼 있고 이미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은 거기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과 또 우리 가족들이 그동안 같이 도와주신 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있고 특히 이 동사무소 주민센터 앞에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주민들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그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과 또 옆에 있던 파출소에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파출소에 계신 분들 또 주변에서 도와주신 또 불편을 감수해 주신 주민분들 좀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근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실은 지난 29일 날 국회 시정연설 대통령이 오셨다 가셨는데 뭐 그때 잘 아시다시피 뭐 전혀 저희하고 어떤 뭐 눈빛 교환도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격식 없이 아주 예. 자연스럽게 단 몇 그렇죠. 초라도 교감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뭐 대통령을 만나달라고 우리를 만나달라고 먼저 뭐 이렇게 가서 부탁을 한다거나 부탁하거나 읍수하거나 그러지 않겠다. 예,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원효자동의 농성장은 더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대신에 차라리 우리들끼리 서로 만나자고 문자 보내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박 변호사님, 연필 깎고 계시는 박 변호사님. 연필 깎는 거 보셨어요? 네, 뭐 아마 앞으로 대통령께서 우리를 보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한 200일 끌자고요. 네. 대통령님이 저 분향소 앞쪽에 와서 노숙농성을 만나려고. 오히려 수요일 날 천막 그 농성 철수하기 전에 청운효자동 주민들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같이 모여갖고 점심도 같이 좀 준비해갖고 힘내라고 가족들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면 참 훈훈하겠네요. 연출이 되면 안 되고요. 연출이 아니라 네, 그런 자연스럽게 돼야죠.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면 참 훈훈하겠네요. 근데 뭐 말한 분야부터 그거는 오늘 아주 예리해. 아니 근데 벌써부터 이 저기 청운효자동 5일날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방에서나 이쪽에서 전화 연락이 많이 온대요. 네. 오셨던 분들 중심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몇인지 좀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자 일단 5일날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운효자동은 철수할 계획입니다. 정권에 나왔으면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철수하고 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청운효자동을 주로 지키셨던 어머님들은 그 뭐 철수했다고 뭐 집에 가시는 건 아니고요. 예. 아마 그분들 전체단 아니지만 일부 분들은 또 광화문으로 내려가실 겁니다. 광화문은 철수를 안 하나요? 광화문은 철수 안 하죠. 광화문은 계속 거기는 있고.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요. 이제는 시민들, 국민들이. 국민들이 함께 그러네요. 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정을 하시거나 동의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곳이 됐죠. 저도 가서 그 청운효자동 갖고 밤늦게까지 있기를 자주 있었는데 한 번도 같이 자지 못해갖고 미안해갖고 오늘 11월 3일 오늘 자려고 그러는데 또 밤 12시 약속이 생겨갖고 11월 4일 방송에 나가는 내일은 저녁에 가서 좀 같이 자야겠네. 하루라도 자야지 이게 좀 면피라도 하지. 예, 뭐 마지막 기회니까 한번 예. 오시면. 마지막 그러면 아마 기회니까. 새벽에 그 오토바이 굉음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느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침에 그 다른 새벽 조찬하고 잘 데 없어 갖고 낮잠은 몇 번 잤어요. 그리고 뭐 말씀드린 김에 이제 국회도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국회도 있죠. 오늘 오전에 좀 이렇게 잘못 소문이 도는 게 뭐 청운동과 광화문을 철수하기로 했다. 뭐 이런 막 소문도 돌고 그래서 혼란스러웠는데 지금 두 군데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국회는 이제 7일 날 법안이 통과되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본 후에 그다음에 가족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정을 하겠지만 아직은 뭐 계속 운영을 7일 날 통과되는 내용을 검토한 뒤 그다음 광화문은 가족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하고 결합이 돼서 시민 대책이나 시민들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뺀다 어쩐다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별법이 합의가 돼서 국회 통과가 되면 마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이 규명된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 시작을 앞두고 그 다시 이제 진상 조사가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거죠. 마지막으로 박주민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대변인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법은 뭐 법률가가 보든 아니면 그냥 가족분들이 보시든 아니면 시민들이 보든 미흡한 거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유경근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상조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감안한 가족분들의 수용 결단이죠. 수용이라고 하기 또 표현하면 또 혼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그냥 그 존중. 그래서 그 이유가 더 중요하고요. 많은 국민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아빠 유경근 대변인님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그리고 어제 밤부터 나온 보도의 제목은 대부분이 가족들이 사실상 수용했다. 이런 이제 취지로 많이 기사 제목을 뽑았는데요.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무엇을 포기한다거나 양보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후의 진상 규명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우리 가족들이 힘을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결코 특별법이 저희 뜻에 또는 저희 생각보다 못 미친다고 해서 가족들이 실망하지도 않고 또 주눅들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합의안을 보면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오히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의 활동에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 가족들은 뛰어갈 거고요. 거기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뒷받침을 해주시고 필요할 경우에 끌어주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시고 그러면 반드시 진상규명은 되리라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이 황지연 양 발인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 안산고대병원에 가서 우리 그 미건스 회원들하고 한 서너 시간 앉아 있으면서 그리고 11월 1일 날 200일 될 때 광화문 청계광장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날 좀 늦게까지 있었죠. 청운효자동의 가족들하고 우리 유경근 대변인하고 한 2시 반까지 새벽 2시 반까지 있었던 걸 기억을 그렇죠. 하는데 끝나고 바로 집에 가지를 못하고 또 이제 함께 했던 미건스 회원들하고 다시 다른 자리 가고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아이들 생각도 나고 이제 지연이 양 생각나고 오늘 가족들 그나마 조금 미안하는 모습들 보면서 마음이 좀 좋아야 되는데 막 더 억울하고 슬프고 눈물이 나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손잡아주고 위로하는 것보다도 당신이 맡은 당신의 활동 전국구를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거다. 가족들을 위하는 길이다. 세월호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우리 청취자분들, 국민 여러분,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더 나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세월호 가족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예은이 아빠 유경근 대변인과 문자를 하면 유경근 대변인이 보내는 문자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4.16 참사를 잊으면 대한민국이 잊혀집니다. 우리 자신 대한민국을 잊지 않기 위해서 4.16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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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조금씩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만 200일 동안 참 많은 분들이 분노했고 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도 팽목항에 남아 있습니다.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는 묵념이 시작되자 곳곳에서 소리 없이 흐느낍니다. 떨어지는 눈물은 닦아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경기도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세월호 200일 추모식에는 유가족 200명을 포함해 500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처음엔 그리워해야만 하는 마음이 너무 원통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친구들을 알게 된 것, 같이 추억을 쌓았던 것,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자잘한 욕심들아 얼마나 나이를 먹어야. 네, 그렇습니다. 아직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증명된 하루였습니다. 서울과 안산에서 찾아온 일반 시민분들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 등 약 300여 명의 분들이 이곳 방파제를 가득 메웠습니다. 강들이 모여드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저희들이 손을 내밀 때 더 많은 분들이 손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함께하면 안 되는 일이 없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해봅시다. 힘내십시오.